예,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팀장 전용호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보건의료 R&D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조호식 사무관님의 2019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단의 김현철 단장님의 2019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이정민 연구관님의 2019년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립재활원 김호진 연구관님의 2019년도 국립재활원 R&D 사업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 조호식 사무관님의 2019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조호식 사무관입니다. 오늘 R&D 설명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첫 번째 순서로 2019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및 평가, 두 번째로 정책 여건, 세 번째로 2019년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및 평가입니다.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은 정부 전체 R&D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 비중은 지난 5년간 14년부터 18년까지 평균 2.73% 수준이고, 여기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복지부 R&D 총 예산은 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총 예산은 증가할 예정이고, 정부 R&D 대비 비중은 항상 비슷한 2.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투자 성과입니다. 과학적 성과로는 역시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 기술적 성과로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이 우수하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로는 95년부터 작년 18년 11월까지 제품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기술 이전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성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R&D라는 특징을 답게 국민 의료비 경감에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항열 소판제 플라빅스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변경이라든지 이런 급여 인정 기준 연장, 이런 측면에서 우리 보건복지부 R&D의 투자 성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 이전 주요 성과 사례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정책 여건입니다.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정신질환 및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그 특징인데,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치매 환자 및 치매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비용이 약 14조 원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비용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헬스케어 분야 발전 가속화가 있을 것인데요. 빅데이터, AI 등 ICT 기술의 융복한 헬스케어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맞춤형 헬스케어 토대가 마련되고, 개인 맞춤형 최적 치료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성장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 인재가 부족한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인재 공급이 시급하다는 점이 정책 여건입니다. 세 번째로 2019년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입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제2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5년간의 중장기 전략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의료 현장의 수요를 해결하고 연구의 연결, 융합을 촉진하는 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R&D 성과의 가치 창출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세 가지 전략 그리고 9대 중점 과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 전략에 따라 2019년도 보건복지부 R&D는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3대 전략, 9대 정점 과제를 따르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그 방향이 있습니다. 19년도 전략 목표는 국민의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헬스케어 산업 R&D 투자입니다. 추진 방향은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개방, 연결, 융합을 통한 R&D 혁신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투자 분야입니다. 먼저 국가적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R&D입니다.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상승에 대응하는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지원,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큰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다양한 환경 위협, 미세먼지 같은 것이 요새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환경 위협에 대한 국민 건강 불안을 해소하는 대응 기술 개발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주요 신규 증액 사업 보시면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 정신건강 문제 해결 연구,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 이런 대표적인 신규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료,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국민보건 증진 R&D입니다.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수요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주기 건강관리 R&D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 주요 신규 사업 보시면 돌봄 로봇 중개 연구 및 서비스 모델 개발 13억 원이 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R&D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정밀의료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결합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로봇 R&D를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미래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R&D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로 75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R&D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그리고 의료기기 임상을 강화할 계획이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 의료기기 연구 개발 실패 리스크를 분산하고 한의학 선도 분야에서 ICT, BT, NT 및 현대의학 기술을 접목하여 신개념의 제품화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19년 신규 사업이고 25억 원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연구자원, 인프라 개방, 공유 R&D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 IoT 기술 활용 및 플랫폼 혁신을 통한 임상 인프라 고도화를 할 계획입니다. 2019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의료 데이터 보호 활용 기술 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CDM 기반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그리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 미래 의료 산업 원스톱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핵심 인재 양성 R&D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래 핵심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이 사업 중에는 혁신 거점이 병원을 통해 젊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이 있고 바이오 메디컬 분야,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정밀의료 같은 바이오 메디컬 주요 분야의 석박사생들을 해외로
해외에 이제 연구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등이 19년 신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호식 사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의응답 시간은 네 분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현철 단장님의 2019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있는 R&D 기획단장 김현철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세부 사업 안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근거라든지 사업 경위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부터 시작해서 신규 사업이 무려 10개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규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과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다음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하고 한의 기반 융합 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신규 과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고요. 현재로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거기에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연간 총 규모가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모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게 유일한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어떤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 기술에 대해서 상대적인 효과성이라든지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하는 연구, 임상 현장에서 많은 요구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산출하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고, 현재 사업 단장을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약 6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문제 해결 연구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 자체가 일몰되면서 끝나면서요. 저희들이 그 브릿지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러한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브릿지 사업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현재로서 12개 과제가 RFP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아마 되어될 예정이 있고, 알코올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자살 고이용 구문에 대한 RFP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봄 로봇 중개 연구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로봇이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케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요. 돌봄 수혜자에 대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거나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형태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해주는 걸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국립재활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 기반 중개 및 서비스 모델 연구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4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에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산업부랑 같이 공동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복지부만 지원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공통 기반 기술 개발과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마이크로 의료 로봇 자체가 임상 현장에서 어떠한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지원하는 거라서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신규 과제를 5개를 지원할 예정이 있고 총 4년 이내에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공통 기반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있는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개발을 위해서 많은 인허가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는 형태의 기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부각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효율성을 높이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 쪽에 있어서도 앞단에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든지 신약을 재창출한다든지 스마트 약물 감시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신약 개발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신규 과제는 6개가 지원될 예정에 있고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지원도 하나의 인프라로서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외에도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후보 물질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도 같이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데이터 보호 활용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가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좀 더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에 10억,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역동적 동의 체계 연구에 10억, 프라이버시 보존 컴퓨팅 기술 연구에 4억, 디지털 헬스케어 효과 검증 연구에 12.5억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심평원이라든지 건보라든지 국립보건연구원, 그다음에 암센터 이런 데에서 보유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해서 공공 목적의 정책 연구라든지 보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각각 기관에서밖에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연계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게끔 파일럿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역동적 동의 체계 연구에 관련된 것은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 그 기술이 유망 기술로 부각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 기반으로서 서로 간의 동의 하에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역동적 동의 체계라는 것은 본인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상 연구라든지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동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존 컴퓨터 기술 연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암호화된 채로 분석이 가능한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효과 검증 연구 같은 경우는 보건 의료 정보를 활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얼마큼 건강적으로 에비던스를 갖고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CDM 기반 정밀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D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커먼 데이터 모델의 약자로서 기관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를 하나의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은 공통 데이터 모델의 국내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호환 방안 및 규약 개선을 마련하고 CDM을 활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CDM 규약 및 품질 개선 같은 경우는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을 위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CDM 활용 연구 촉진을 위한 인프라 관련 기술 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CDM 자체에 많은 CDM 규약이 있는데 KCDM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모비라든지 센티넬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종류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공공 목적 활용 연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공공적인 목적에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임상 시험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는 이제 주로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임상 시험을 효율화시키고 비용을 낮추고 그다음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사업입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한 개의 과제가 지원될 예정에 있고, 보시게 되면 다기관 임상시험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 설계 의사결정 기술 개발, 그다음에 또 어떤 환자군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한 대상자를 적절하게 찾아주고 매칭해주는 기술, 그다음에 초기 임상시험 기술, 그다음에 실시간 임상시험 안전관리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도 신규 사업이고요. 기존에 이제 병원 차원에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젊은 의사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다양한 산학 간 협력이 가능한 형태의 협업 연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선도 혁신형 의사과학자 같은 경우는 경쟁력 있는 병원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에 있고요. 이거는 이게 그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고, 지역 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는 한쪽에 몰리지 않고 지역 병원도 고루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형태로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6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칼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디칼 글로벌 인재 양성은 바이오메디칼 분야의 그 해외 유수한 선도기관에서 석박사 과정생이라든지 포닥 학생들이 1년간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재생의료, 정밀의료, 신약의료기기 모든 분야에 열려 있습니다. 기관 자율형 같은 경우는 우수기관과 글로벌 R&D 협력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그 기관에서 학생을 뽑고 해외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그 학생이 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아래 같은 경우 연구자 협력형은 기관을 정하지 않고 연구자 또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연구자를 선정해서 해외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가 치매 극복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신규 예산이 22.5억으로 늘었고요. 국가적으로도 치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매 예방부터 시작해서 진단, 치료, 돌봄 분야에서 실용화 성과 창출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 사업 자체 결과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진단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서 저비용 저침습 신규 바이오마크를 개발하거나 검증하고 또는 높은 치매 정확하고 일관성이 높은 치매 영상 진단 및 예측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실용화를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치료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매 신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이든 비약물이든 간에 전임상 및 임상 시험 지원을 통해서 치매 효과적인 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치매 진단 예방 치료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까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로서 일몰이 이미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역 연계 본부처 감염병 R&D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병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유입 차단, 현장 대응, 확산 방지 등 국가 방역 체계 고도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 방역 연계 본부처 감염병 연구 개발 사업단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연구자 주도 질병 극복 연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자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인데요. 저희들이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몇 억의 비용을 써가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원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떨어졌고요. 올해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규모로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많이 좀 부탁드릴 게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연구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건 아는데 연구자들 분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요가 많다는 건 알지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조사가 있으실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기술 심화 연구라고 해서 현재 이제 IND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암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할 예정에 있고요. 면역 중계 연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면역, 종양, 감염 시스템 등 다학제 융합 연구를 통해서 질환 극복을 위한 중계 연구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익적 질병 극복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적 질병 극복 연구 지원 사업은 희귀 질환 진단 치료라든지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출산 분야만 예산을 인정받아 가지고 이 부분만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예산을 희귀 질환 같은 경우도 반영해서 올리긴 하는데요. 사실상 심의하는 단계에서 과기정통부라든지 기재부 또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라이프케어 융합 서비스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비스 R&D로서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보건복지 의료 영역에서 서비스를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이라든지 고령자를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케어 서비스를 개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하고 유형에 따라서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거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료기기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로서는 일몰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의료기기 임상 시험 지원 부분만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몇 년간 더 지원이 가능하고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임상 시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판후 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자 임상, 그다음에 그 허가형 임상 이 모든 걸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신규 과제 10개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도 인지 장애 측정 및 진단기기 개발과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RFP가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 기반 융합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 R&D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계실 텐데 수요도 많고 좀 아쉽게 된 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한의 R&D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의 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 대응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빈도 난치성 질환 중에서 한의학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아토피라든지 천식 같은 이런 질환에 대해서 한의사랑 양의사가 협진하여서 치료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한의 융합 제품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한의학의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해서 유효성과 안전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사업들은 신규 지원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존에 지원됐던 만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지원 과제 연간 일정은 12월에 이미 공고가 나온 게 있고요. 2차 공고 때는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연구자 주도 질병 극복 연구,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 연구 같은 게 지원될 예정에 있고요. 3차 공고 때는 의료 데이터 보호하고 CDN 같은 R&D도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늦게 지원될 사업은 방역 연계 본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5월 달에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철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의 사업 설명에 이어서
국립보건연구원 이정민 연구관님의 2019년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연구관 이정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이 R&D를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뒤에 이제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이 이제 출연금이 아닌 그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조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진흥원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는 그 전문기관 통해서 하는 출연금 사업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저희가 공고를 나가서 지금 선정 단계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듣고 나시면 약간 허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저희 사업 주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국립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보건의료 연구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그 보건의료 R&D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염병에 대해서 많은 그 약이 개발되고 그다음 툴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감염병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 메르스 발생을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메르스 2차 발생이 있었지만은 다행히도 큰 그 이벤트로 발생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처럼 감염병은 늘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미생물들이 항상 그 환경에 따른 변이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그래서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약들이 제대로 워킹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 그다음에 국제 교역이나 여행의 증가, 또 인구의 고령화, 그다음에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감염병의 위협은 보건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많은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 활동 인구는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노인 인구층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의 총 진료비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들에 대한 어떤 케어,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그 의료비 지출이 나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보건의료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큰 관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전에서 겪지 못했던 그런 만성 질환에 대한 부분들, 뭐 당뇨,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같은 그런 질환들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감염병에서도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노인성 폐렴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그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대비하는 연구들이 보건의료 연구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밀의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밀의료라는 그 단어는 그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의료에서 큰 화두로 빅데이터와 정밀의료는 큰 화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밀의료 사업이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암 정복을 위한 정밀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의 데이터들을 전산화해서 그것들을 묶어서 거기서부터 어떤 정밀의료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정밀의료에 대한 좀 더 큰 시각과 좀 더 깊은 통찰을 가지고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밀의료라는 것이 의료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윤리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본적인 삶의 패러다임,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 의식 이런 것들과도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연구가 되고 좀 더 어떤 컨센서스가 구성이 되어서 좀 그 기술 발달에 쫓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컨센서스와 패러다임의 변화, 쉬프트를 좀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구비가 돼야지만 좀 정밀의료 쪽의 기술 개발이 실제적으로 좀 실현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재생의료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재생의료의 세계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전자가이라든지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료적인 툴로서 기법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의료를 위한 그런 연구들이 한 가지 중요한 테마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find dust가 아니라 find dust겠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경에 유해한 그런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유해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못 느끼고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생활에서 있어서 어떤 케모포비아라든지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환경성 유해물질,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성 유해물질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그것이 유해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들, 그다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올해 19년도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질병 대응 연구를 새로운 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담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연구 개발들을 추진하고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기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가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 연구 개발의 중추기관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첫 번째 추진 방향이고, 두 번째는 앞에서 보신 것같이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들이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R&D를 통해서 보건의료 R&D와 그다음에 또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뒤에 소개드리는 많은 인프라 시설과 데이터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R&D를 통해서 질병 극복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영역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이 이제 오송에 있고요. 그래서 오송에 있기 때문에 국립보건연구원과 오송 의료행정복합타운 내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그다음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같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R&D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서도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이 18년도부터 22년까지 중장기 계획이 세워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R&D 계획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인류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질병 보건 연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감염병 분야와 만성병 분야, 유전체 분야 세 가지 분야에 따라서 미션 기반, 수요 기반, 미래 대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는 상당히 많은 연구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호트 연구 자원, 그다음에 인체 자원, 그다음 병원체 자원, 그다음에 한국의 유전체 정보, 그다음 후속 유전체 정보 등 상당히 많은 자료와 데이터들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코호트 연구들을 통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코호트 연구에 참여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화해서 의과학 지식 관리센터라든지 아니면 임상 오미스 정보 코다라든지 아니면 한국 PMC 또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연구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하는 시설로서는 보시는 것 같이 인체자원은행, 의과학지식센터, 병원체자원은행, 줄기세포 재생센터,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등 각종 연구자들에게 자원과 데이터를 공급하고 관리하고 분양하기 위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의 결과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연구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이나 여러 가지 또는 그다음 분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양을 해드리고, 그다음 분양을 통해서 그 자원과 데이터를 통해서 얻는 연구 결과들이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그것이 새로운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다시 그것이 고품질의 연구 자원으로서 다시 가공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원과 데이터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R&D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17년도에 518억 원, 그다음에 작년에 605억 원의 이제 R&D 예산이 있었고 올해에는 749억 원의 R&D 예산이 있어서 상당히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 보건의료 R&D 보건복지부의 풀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은 그 내부에서는 상당히 급격하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근데 많은 부분이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래서 인프라를 통해서 외부 연구자들, 민간 연구자들이 좀 손쉽게 외부에서 구할 수 없는 자원이나 데이터들을 저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해서 구해서 그것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실제적으로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건립을 위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외에 신규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가 신규 사업으로 32억 5천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인프라성은 마찬가지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만성병 관리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 현황을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가 예산 일반 회계와 그 기금, 건강증진 기금으로 저희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회계의 경우에는 326억 원, 그다음 기금의 경우에는 423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병 관리 기술 개발에서의 일부 증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서는 미세먼지 긴 질병 대응 연구에 32억 5천만 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의 건립을 위한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 센터는 20년에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이 749억 원의 R&D 사업이 이제 내부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그 R&D 예산인데, 이 중에서 일부가 이제 출연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외부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의 형태로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 749억 원 중 연구 용역비 비중이 약 34% 정도 돼서 약 252억 원 정도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외부 연구자들께서 지원하셔서 응모하시고, 그래서 같이 저희와 파트너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 관리 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19년 예산은 약 203억 원 정도, 204억 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법정 감염병과 그다음에 신변종 감염병에 대해서 어떤 예방을 위한 그 기술들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역 사업을 보시면은 5가지의 내역 사업이 있고, 그 중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미해결 및 만성 감염 질환 연구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만은 그 일부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 미해결 및 만성 감염 질환 연구라는 타이틀로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 그런 감염병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 자원을 개발하고 가공하는 것, 그다음에 감염병 예측과 조기 감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원헬스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 연구 사업, 그다음에 결핵 또는 에이즈와 같이 미해결 만성 감염 질환에 관한 연구,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 용역이 약 100억, 19년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계속 과제가 68억 원 정도 되고 신규 과제가 32억 원 정도의 그 과제가 공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만성병 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에 관한, 그다음 그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이런 질환에 관한 연구를 연구에 대한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역 사업으로는 고령화 대비 만성질환 극복 연구, 만성질환 예방 관리, 인프라 구축이 있고, 새로운 그 내역 사업 꼭지로는 생활 위험 인자 긴 만성질환 연구 의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어떤 습관에 의한 그 위험 인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만성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내역 사업이 신규로 만들어졌고요. 전체 예산 중 112억 원 중에서 연구 용역이 약 75억 원 정도 되고, 계속 과제가 39억 원, 신규 과제가 약 3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성질 분석 연구는 이제 지놈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주요 만성 질환을 예측 예방을 위해서 형질분석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한국인 형질 분석과 주요 만성 질환에 관한 오믹스 데이터 생산하고 그것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과제는 3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 이거 외에도 포스트기에는 다부처 유전자 사업, 다부처 유전자 사업에서도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 생물자원 종합관리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있고 그 인체자원은행의 인체자원 검체들을 모집하기 위한 단위은행들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보통 대학병원급의 단위은행들에 대해서 질환자 중심으로 해서 검체들을 수집하고 검체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7개 인체자원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과제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 데이터, 그냥 자원들이 인체자원은행을 통해서 민간 연구자들이 어떤 질환에 대해서 연구할 때 검체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좀 성격이 많이 다른 인프라성 사업들이 여러 가지 내역 사업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성 건강, 그다음 기후 변화에 관련된 질병 연구, 그다음에 희귀 질환 연구, 그다음에 장애 극복을 위한 난치성 질환 연구 등 좀 성격이 다양하지만은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들 위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36억 원 정도가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연구 용역으로는 54억 원이 배정이 되고 계속 과제가 32억 원, 신규 과제는 22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실제적으로 자원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그런 기반 구축, 연구 인프라 구축에 이것도 집중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이게 실제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예산은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백신 개발 센터를 짓기 위한 건립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년에 내년에 완공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마 국내에서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프리미엄 백신 개발에서도 후보주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이 공공백신 개발 센터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지만 이거는 이제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균 질병 대응 연구가 이제 올해 새로 만들어진 세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에는 32억 5천만 원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됐고요. 앞에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과기정통부에서 R&D 파이라는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 R&D 파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패키지 사업이라 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여러 가지 해서 미세먼지도 그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패키지 사업들이 이제 각 부처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그 일원화하고 통일감 있고 어떤 그 전주기적으로 R&D를 진행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미세먼지 유해인자에 대한 그 R&D가 시작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이 부분을 맡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긴 질병 대응 연구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 중에서 한 18억 정도가 연구 용역으로 배정이 되었고 신규 과제 이건 전체가 신규 과제이기 때문에 신규 과제의 공모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이제 저희 그 질병관리본부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릴 것은 전문기관을 통한 아시다시피 과기정통부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나가는 출연금 사업들과는 저희의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출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역의 부분들을 이제 외부 민간에게 일부 용역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용역 사업의 특징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서는 발주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기술을 요구하는 것들이 특정 기술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들을 기술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많지 않아서 보통 경쟁률은 상당히 좀 낮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많은 연구 자원과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데이터나 자원들을 활용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사업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연구 성과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건물을 네모나게 지어주십시오 하면 네모나게 지으시면 끝납니다. 성과는 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는 산출물 위주이기 때문에 학술적 성과를 어떻게 강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산단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은 과제 관리비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그 오버헤드가 보통 그 정부 R&D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반해서 저희 용역 사업은 6% 정도로 상당히 작기 때문에 연구비를 만약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시면 그 연구비 대부분을 본인 연구자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점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불편한 점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부서 요구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보통 과제 제안서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연구자가 그 연구 분야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진입장벽으로서 좀 여겨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R&D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출연금 사업들은 협약에 의해서 국가와 연구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데 반해서 이것은 용역 사업은 국가계약법, 국가와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개혁법에 의한 용역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 성과의 활용이 아니고 반드시 발주부서나 정부 부처와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서 당연히 활용의 확대라든지 연구 성과의 활용 확대, 뭐 논문 쓰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R&D이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의 과제 수행 제한 3750에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계약법에 의한 계약이고 또 R&D 수행이기 때문에 불성실 수행자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참여 제재도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미 공고가 작년에 나갔고요. 연말에 나가서 이미 그 많은 부분의 공고가 끝났고 이제 선정 평가의 과정이 들어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공고가 안 나간 부분들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선정 평가 과정에서 탈락하는 과제들은 다시 그 재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아니면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HD드림 공고 공시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제안서가 아직 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2월쯤에 새롭게 공고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민 연구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립재활원 김호진 연구관님의 2019년도 국립재활원 R&D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하게 될 국립재활원 김호진 연구관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보건산업진흥원의 김현철 단장님이시나 아니면 국립보건연구원의 이정민 연구관님, 이렇게 많은 액수, 그러니까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33개 사업에 3,500억 가량, 그다음에 국립보건원 같으면은 7개 사업에 한 360억, 750억 가량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는 뭐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창피한 액수지만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 그걸 꼭 알아주시고, 다른 것과는 좀 다른 지금 사업과는 좀 다른 게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 혹시 재활이나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연구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재활원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30년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인데요. 국내 유일의 이제 재활 전문 국가 중앙기관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그 다음에 장애 예방 등 공공 분야에서 선도전 역할을 합니다. 국립재활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활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00병상의 그런 어떤 재활병원이 있고, 이 중에 한 3분의 1 가량은 이제 뇌졸중, 그다음에 3분의 1 가량은 척수 손상 환자분이어서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 거의 한 80%는 국립재활원을 거쳐 가신다, 그렇게 생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유형의 확대나 고령화 등으로 해서 등록 장애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 때문에 전체 인구 대비 그 어떤 장애 인구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하는데 고령 인구 대비 장애 인구는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이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런 장애 발생률이 높아져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는 거동을 못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다 장애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곳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내역 사업이 있는데요. 재활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재활 로봇 중개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요. 제가 키를 재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발 뒤꿈치를 조금 들어가지고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도 소수점을 하나 찍어서 좀 숫자가 더 많아 보이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활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총 9개 분야, 임상재활, 그러니까 전주기 포괄적 지원을 하는데요. 임상재활, 재활평가도구,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귀를 해서 재활운동체육, 그 다음에 건강보건, 또 나아가서는 재활정책까지, 장애인 정책까지, 그 다음에 국제협력연구까지 이렇게 총 9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재활로봇 중개연구 사업은 이런 국립재활원의 어떤 장애인 재활에 대한 어떤 그런 인프라를 통해 임상 인프라를 통해서 로봇 기술을 임상에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중개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17.3억하고 19.3억에 대한 과제 25개 과제가 지금 RFP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보건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750억이 이제 2019년인데 저희는 36억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기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nrc.go.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공급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 개발 그런 어떤 주제에 맞으면은 지금 바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개발 지원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원래 연구개발 용역 사업이었고 맨 처음에 2011년에 10억으로 착수를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는 17억 5천 정도 되는데 이제 더 이렇게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개 분야 전주기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9개 분야에 대해서 임상재활, 재활평가도구, 사회복귀, 운동체육, 보조기기, 건강보건, 재활정책, 국제협력 등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지원 사업에서는 주요 활동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어떤 시제품이나 프로그램, 특허 논문, 어떤 기술적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포함하지만 성과 보급의 가능성의 증대라든지 임상 시험 및 사용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어떤 사회 복귀라든지 기능 회복에 관련된 제품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것까지 쭉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과를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가상현실 재활운동 치료 프로그램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것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국내 표준화 도구를 개발하게 되면 저희 국립재활원이라는 어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이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구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로봇 중개연구 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대응 계획이기 때문에 대응 계획을 통해서 지금 같은 재활로봇 중개 사업이 이제 생성되게 됐고 특히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나 아니면 건강권 의료 보전 접근성 보장에 따른 어떤 그런 법률이 16년, 17년에 이렇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법률의 근거를 두고 더 이렇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런 로봇
로봇의 어떤 그런 기초 연구에서 초기 임상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초 연구에서 임상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제한 로봇 중개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기초 연구에서부터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떤 의료기관용 고급형 어떤 제한 로봇의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의료 복지기관용 가정용에 대한 어떤 가정용 보급 제한 로봇에 대한 연구 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고 고령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 제한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제품화하자.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인허가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이제 도와주자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한 연구개발 용역 사업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그리고 조달청 나라 장터 공고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고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시간 많지는 않지만 한 2주 정도 남아 있어서 그 동안에 이렇게 작성하셔서 이렇게 제출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문의처는 거기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호준 연구관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중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 2층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계신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마이크를 전달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좀 밝혀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원래 시간은 한 20분 정도 잡혀져 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조금 일찍 좀 끝난 관계로 필요에 따라서는 더 추가 질문을 받는 형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분들은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예, 저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온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 R&D 사업 문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상의과학자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이 비슷한 과제가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수행을 좀 했던 병원이 뭐 이런데 다시 뭐 그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병원들은 좀 제외되고 새로운 병원들을 더 뽑아주거나 뭐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혁신형 의사과학자에 관련된 질문이시고 기존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참여가 중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 R&D 팀의 이슬기입니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과기부에서 진행하던 MD PhD 사업과 좀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현재 지원 받았던 병원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별 과제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이번 사업은 좀 병원 중심으로 진행하되 병원에서 해당 과제들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RFP 작업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아서 현재 구체적으로 RFP 마지막 기획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기부에서 주무부처로 곧 공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는 이미 났고요. 네네네.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네. 그 전에 있던 임상 의과학자 연구 예. 역량 강화 사업도 네네. 거의 형태가 유사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병원 네. 단위로 하고 네. 그 안에 세부가 몇 개 들어 있고 네네. 그런 건데 전혀 상관이 없이 또 새로 뽑는 거라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그때 사업에 지원 받으셨다고 해서 지금 사업의 제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상의학자 육성 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이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여기 앞에 예, 이제 엑셀 세라페틱스의 이명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제2기 재생의료 지원 사업이 계획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내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진행 여부가 있는 건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재생의료 관련돼서 진행 사항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제2기 의료 재생의료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예타를 받았었는데요. 결국 본예타에서 아쉽게도 통과하지 못했고요. 지금 과기정통부랑 같이 협력을 해서 과기정통부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예타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예타를 추진할 예정이 있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2021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도 다른 형태의 브릿지 사업으로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타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브릿지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십시오. (2층은) 어렵죠. 예, 2층은 좀 어렵고요. 예, 저기. 저도 역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김연아라고 하는데요. 보건산업진흥원 여쭤보는데 올해 중개연구가 없어진 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수요 조사를 할 때 한 번도 여기 빼지 않고 이거 필요하다고 냈었는데 지금 살아남은 다른 과제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정말 다 이렇게 중개연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살아남은 건지 궁금하고 이제 이게 일몰 사업이라는 얘기는 전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못 따시고 살아남지 못했다 말씀을 하시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 기관인데 그럼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어서 보건산업진흥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가 이걸 죽인 분이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보건산업진흥원께 여쭤보는 거고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보건산업진흥원의 아이덴티티를 디파인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MD들이 연구를 할 때 연구재단도 지원을 받지만 연구재단 지금 중견 하나 하면 아무것도 지금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중개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랩을 운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한 칼에 그냥 없애버리시면 이걸 살려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리면 좋을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분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답변을 듣고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부디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냐면 과기정통부는 기초 원천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중개 임상 연구를 지원하게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영역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바라보는 기초 원천의 영역은 비임상까지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개 영역은 사실 그 앞단에 TRL 3 단계부터 시작해서 중개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기초 원천을 과기정통부로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과기정통부에서.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사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제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중개 임상 연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 영역 자체가 그러면은 원천 성격인지 그럼 중개 임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영역하고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과기정통부와 지원하는 영역과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사업을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예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의료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개연구를 지원할 것이고, MD, PhD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임상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을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어려움이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요를 제출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200건도 안 되게 수요가 받아졌어요. 사실상 그만큼 경쟁률은 사실 10대 1이 넘거든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000건이 넘게 수요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설득할 수가 있는데, 200건이 안 되게 수요가 들어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지만 그게 안 됐고, 그러면 다른 형태로라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의 우선권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굉장히 다른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이 지원하는 어떤 우선순위는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든지 과기정통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보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돈과 예산과 그리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다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히 수요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참여를 부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200분이 넘으시거든요. 그 수요 조사 결과가 200건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게 그 저희들한테 어필할 때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추가 질의 하시죠. 말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저기 아직 MD들은 그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PhD 선생님들은 연구재단 이렇게 좀 이분화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MD 선생님들이 중개 연구를 풀뿌리 연구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재단에서 풀뿌리 연구 지원을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질병관리본부 공고도 매달 들어가서 보는데 저런 공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연구를 낼 만한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만성 질환 극복 과제도 뭐 몇백억 이렇게 예산이 있고 하신데, 이런 공고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 공고 안내 관련돼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예, 그 공고는 지금 진흥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HT 드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올라와 있고요. 단지 제가 아까 조금 죄송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공고의 시기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R&D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12월 말에서 1월 공고인데 말이죠. 저희가 11월 공고로 좀 한 달 정도 먼저 공고가 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상에서의 공고 공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진흥원에서 지금 그 출연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HD 드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공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달청에서도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공고를 내면서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특히 그 병원을,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 사업이 공고가 됐습니다 하고 안내 공문까지 다 보내고 있어서 뭐 여러 루트로 저희는 열심히 공고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그 보건사업진흥원의 HT 드림이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 안에 가면 그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고, 그 시기적 사업 공고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질의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병원 건축을 연구하는 건축가인데요. 그 우리나라에 아직도 저 병원 건축 연구소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그거만 설계를 해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코스닥 회사인 휘진 건축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성으로 볼 때는 들어가 보면 이제 음압 병동이랄까,
또 석션, 어떤 그 인펙션 이런 부분이 사실 또 이게 과제에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고 다부처 및 어떤 전문화된 그 R&D 쪽에 뭐 그런 수요는 많이 않지 않겠지만 우리 저 병원 건축 연구소를 빨리 하나 만들어라. 그 수출도 하고 그거에 하나 가벼운 제안이고요. 그 수요 조사 말씀하셨는데 지난 보름 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수요 조사 하나마나 1.0대에서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뭐 선생님이 다 세본 건 아니겠지만 0.9명대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3년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수한 정신 건강이 우수할 때 정자와 난자를 2년 전, 3년 전 대비 18배가 18배가 보관율이 늘어났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걸 해동하는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미국의 조디 퍼스터 여자 하버드 배우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난자를 또 전자를 사서 이렇게 그 비혼 난원을 극복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떤 빅 플랜 내지는 미국에 있는 CES 그에 나가는 수준의 우리 국가대표 수출감으로 가려 그러면은 뭐 억지로 저출산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어떤 그 웰리스 협회도 있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어떤 그 정책적인 그 B2G나 이런 학회나 또 이런 그 의료기기의 그 밑에 단계 그런 그 대안치료 더 쉽게 말해서는 한방에 있는 쓰는 치료도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 사업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 보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견이 필요한데 어떻겠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건축 연구소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R&D에 관련된 그 사업 설명입니다. 이거 물론 해당되는 사항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병원 건축이나 인프라성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사업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자 난자 해동 기술에 관련된 기술 수준과 그에 대한 융복합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담당자분께 그 연락처를 받아서 그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표기를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저 한화제약의 조지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신약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대부분 이제 본부처 전주기라든지 첨단 의료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과제가 이제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이런 이제 신약 개발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과제가 만들어질 그러니까 새로 만드실 예정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이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나간 부분을 지원을 할 예정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신약 개발에 관련된 네, 신약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로서 신약 개발 지원 사업 자체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신약 개발 비임상 임상을 지원해 주거나 그다음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본부처 신약 개발 사업단도 있고 국가항암 신약 개발 사업단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20년에서 21년까지는 모두 종료가 되거든요.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지금 본부처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규모는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연간 2천억 이상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예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2021년부터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 아마 이제 끊기지 않게끔 브릿지 사업도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약 개발에 관련된 예타 사업 준비가 되고 있고 브릿지 사업도 같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 그 여기 보면은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만 내용이 있는데요. 새로 지정하는 사업은 혹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연구중심병원 사업 예. 지금 제도적으로 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 담당자 선생님께서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기반구축팀의 강청우입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R&D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당장은 지정이 있지 않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예, 김현철 단장님. 추가적으로 이제 제도적 변화를 말씀드리면요,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인증제가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만약 인증제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통과한 병원들은 아마 인증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그 인증제로 되면은 기존에 하던 그런 계획서 작성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방법은 비슷하게 부분까지 다 모두 포함해서 아마 지금 전제적으로 규제 전반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언론에 나왔듯이 그 인증제 전환을 하기 위한 법률안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다라게 알고 있고요. 예. 뒤에 아까 질의 예. 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그 민군기술협력사업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문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설명회를 들으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정신건강, 뭐 분노, 충동 조절 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그 뇌과학연구소에서는 뇌파와 맥파를 측정을 하고 또 특정 진단을 통해서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을 식별해내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일부 이 내용은 이제 민군기술협력 사업으로 군대가 있는 병사들의 대상으로 해보겠다고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 자료에 보면 정신건강 관련해서 32억 원인가 반영된 사업도 있는데, 아마 분위기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 그 과제에 대한 RFP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이 돼 있어 보이는데, 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인지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싶고, 오늘 아마 대답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만약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제를 제안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될지, 이거는 이제 행안부 쪽에서도 사회 전체적인 안전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본인이 혹은 특정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만 정신병원에 대한 진료를 받고, 보통 사람들은 검진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그런 질병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미 범죄가 발생해서 가해자, 피고인을 확인한 다음에야 나는 그런 병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본인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일반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에 이걸 포함시킨다 하면은 사회적인 엄청난 병폐도 없어지고 거기를 그 피해를 해소시키는 그 사회적 비용도 많이 감소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그 사업 범위의 말씀이시고요. 지금 제안하신 거는 뇌파를 통해서 진단, 분노 조절이나 진단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계신데, 이 사업이 이 사업에 이 기술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네, 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신건강센터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을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보건복지부는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한 어떤 정신건강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보다도 좀 뒤 단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어떤 진단 도구라든지 치료 도구를 검증한다든지 이걸 확산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을 측정하거나 진단하는 도구에 대한 부분,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과기정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신건강 R&D 사업에 대한 RFP는 이제 곧 공개가 될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기로 개발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의료기기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검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계를 드렸겠지만 이제 연구자 차원에서 임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도 연구비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현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더 성숙하게 기술을 실용화시켜 가지고 좀 더 확산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어떤 기획 과제로 제안을 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획 수요 조사가 있을 때 제안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복지부 사업 영역에는 약간 이질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이고 의료기기나 다른 섹터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실 거로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고 후에 다부처 공동 사업으로도 기획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앞에 예. 퀴스트 민군 기술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안보기술개발단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과기부 예산으로 작년부터 그 앰뷸런스 드론이라고 해서 구급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기획 연구 단계로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소집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미래 기획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약 40개 기관, 뭐 거기에는 국가기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출연연들, 뭐 또 육해공군 본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통합병원, 의무실까지 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하고도 앞으로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격오지라든가 또는 차가 막히는 고속도로 상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서 사람을 구하지 못할 때 앰뷸런스 위에다가 이 드론을 싣고 가서 바로 날려가지고 사람을 구해오고 또 군에서는 전시나 또는 유사시에 환자 발생했을 때 바로 사람이 타지 않고도 이 환자를 의무부대로 직접 후송할 수 있어서 국민 생명 보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소방청하고도 협력을 하는 중인데 지금 30층 이상은 소방차 물이 닿지 않아서 화재를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층 빌딩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30층 이상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도 앞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산불 났을 때 중간에 사람을 빼온다든가 또 환자라 수송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복지보건부 어느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야 복지보건부의 어떤 앰뷸런스 드론으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찾고 있는데 오늘 어느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이게 금년에 사업단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1년에 100억씩 아마 6년 정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발전을 할 텐데 여기에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 준다면 국가 국민 보건 또 생명 보호 또 나아가서는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오늘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 어느 부처하고 좀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앰뷸런스 드론 관련해서 협력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처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와 협력을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네, 일단 복지부 안에 공공의료과나 응급의료과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내부적으로 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지 담당 부서를 좀 정해서 연락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연락처를 주시면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여기 예,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온 김홍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건의료 쪽에 이제 규제와 관련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사법 이런 통과도 됐고 한데 이 규제 그러니까 그런 규제 완화 법들이 이 보건복지부의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규제들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가령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병원이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부분적으로 규제가 가령 유예나 완화 이런 것들이 정부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감염병 관련해서 지금 아까 그 지도를 보니까 이제 북한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북한이 사실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제 특히 이제 결핵이나 말라리아가 또 심각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결핵이 OECD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와 또 북한의 또 이런 좀 심각한 이런 감염병과 관련해서 좀 특단의 어떤 이런 대책을 좀 갖고 있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예, 첫 번째 규제 관련해서 진행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북한에 관련된 그런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있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R&D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의료 R&D 협력이 남북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D 차원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 이제 감염병을 조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환경이 조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협력이 일어나고 또 가능하다면 R&D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이제 규제 샌드박스랑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델리게이트한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연락처를 받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염병은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 R&D 쪽도 추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셨고 규제 관련돼서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다시 드리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또 한두 개 정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예,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담당자분들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관련 정보는 HT 드림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안에 관련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된 자료들은 그 HT 드림 안에 참고 자료 안에 업로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발표 자료 등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보건복지부 R&D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연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